호치민 주석의 사진을 보면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하노이 호안기엠 호수 주변의 기념품점 한 켠에서도 호치민 주석 사진과 함께 걸려있는 그의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린 인물, 인도차이나 전쟁 중 가장 큰 전투인 디엠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항복시키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까지 물리친 현대 베트남 최고의 명장, 그는 보옹웬 지압 장군입니다. 베트남에서 5월 7일은 디엠비엔프 전투 승리의 날로 디엠비엔 성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디엠비엔프 전투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로 1954년 5월 7일 베트남 북서쪽에 위치한 디엠비엔이라는 분지 지형에서 베트남군은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던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항복시키게 됩니다. 지압 장군이 지휘한 디엠비엔프 전투의 승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냐면 아시아 식민지 국가의 군대가 유럽 강대국의 군대에 대항해 승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디엠비엔프 전투의 패배 이후 인도차이나에서 식민지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무산되었으며 평화협정 후 군대를 철수시키게 됩니다. 디엠비엔프 전투와 관련해서는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군역사 박물관과 베트남 북서쪽 끝에 위치한 디엠비엔 성에 직접 방문해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1946년 이후 베트남이 항불투쟁을 지속하던 중 프랑스는 우세한 힘에도 불구하고 비엔민군의 끈질긴 투쟁으로 전쟁은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내심 우세한 전력으로 비엔민군을 한방에 제압한 후 인도차이나 전쟁의 명분과 실리를 잡은 뒤 명예로운 철군으로 전쟁을 끝내기를 기대합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총사령관으로 앙리 나바르 장군을 임명하였고, 앙리 나바르 사령관은 비엔민군의 주력 부대를 디엠비엔프로 유인해서 섬멸한 후 게릴라전을 소탕하면 2년 내에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953년 12월 앙리 나바르 장군은 디엠비엔프 전투를 공표하고 크리스티앙 드 카스트리 대령을 전투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베트남도 전투 준비에 돌입하며 보옹웬 지압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비엔민군을 집결시킵니다. 보옹웬 지압 장군은 베트남 독립운동사에서 호찌민 주석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항상 호찌민 주석 옆에서 함께 행동했으며 베트남의 나폴레옹으로 불립니다. 당시 베트남군과 프랑스군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베트남군은 항공기 탱크도 없고 오직 곡사포와 견인포로 무장한 보병, 포병만 있는 반면 프랑스군은 현대식 항공기와 탱크, 각종 포로 무장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이었습니다. 최초 베트남의 공산당은 신속타격, 신속진군으로 전략을 수립했으나 지압 장군은 디엠비엔프 지형의 특징과 전력의 열세를 고려하여 점진타격, 점진진군, 확실한 승리로 전략 변경을 이끌어냅니다. 베트남의 넓은 지역 중 프랑스는 왜 디엠비엔프를 선택했을까요? 지형을 한번 살펴보면 디엠비엔프는 베트남 북쪽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과 도로로 연결되는 인도차이나 전체 지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 지역을 수중에 넣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프랑스는 디엠비엔프가 험난한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 방어에 용이하고 접근이 어려울 거라 판단했지만 지압 장군은 이를 역이용하였습니다. 적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가면서 프랑스의 방어 거점들을 서로 단절시키고 공항 활주로를 파괴한다면 제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디엠비엔프가 접근이 어려운 반면 산악지대에 고립되어 있어 프랑스는 군과 보급품 공급을 공수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위치가 마치 전투모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고, 호찌민 주석도 지압 장군의 결정에 대해 승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높은 산꼭대기로 어떻게 수많은 병력과 견인포를 이동시키느냐였는데 프랑스군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베트남군이 무기, 보급, 전투력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여 디엠비엔프까지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베트남군 및 베트남 인민들은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에 보급품을 운송하기 위해 도로를 건설하고 산꼭대기에 참호를 구축했으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산 정상까지 견인포를 끌어올립니다. 3만여 명의 베트남인들은 등짐, 자전거, 말, 범선 등을 이용하여 300km를 걸어 식량과 탄약을 디엠비엔프로 운반했습니다.
자전거 2만 대가 동원되었고 자전거 하나로 최대 350kg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베트남군이 이 험준한 산악지대까지 군수물자를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군 역사박물관에서 당시 산의 길을 만들고 고사포 등 중무기를 온몸으로 끌어올리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3일 전투가 개시되고 베트남군은 3단계의 전략으로 전투를 전개했는데 1단계는 프랑스군 중앙지휘본부에서 3km가량 떨어진 외곽 거점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방어 거점들이 반나절도 안 되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군은 무엉타인 공항과 홍꿈 공항을 공격하여 공수를 이용한 군수물자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군역사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판과 조명을 활용하여 당시 전투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군은 공항 공격과 더불어 프랑스군 주둔지의 북부와 남부를 단절시켰고 참호를 파면서 조금씩 진격해 프랑스군 진지를 포위하고 좁혀갔습니다. 프랑스군은 활주로가 파괴되자 항공기를 이용하여 물자를 낙하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향한 베트남군의 고사포 공격이 거세지자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고 투하된 보급품 중 절반은 베트남군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5월 7일 베트남군은 프랑스 지휘본부를 향해 총공세를 시작했고 드 카스트리 장군을 생포한 후 프랑스군 지휘소에 승리의 깃발을 개양하게 됩니다. 마침내 베트남군의 승리로 55일간의 디엠비엔프 전투가 끝이 나고 베트남은 스스로 식민시대를 영광스럽게 마감하게 됩니다. 프랑스 패배의 원인을 고립된 산악지형에서 결전한 것, 항공으로 보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오판한 점 등으로 보는 해석도 맞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베트남군이 300km가 넘는 거리와 1000m가 넘는 산악지대를 길을 만들어가며 무기와 식량을 수송하였고 베트남군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이 단합하여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압 장군의 전략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베트남군이 승리한 다음 날인 1954년 5월 8일 한반도 및 인도차이나 전쟁에 관한 제네바 회의가 개최되었고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검토됩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프랑스군은 철수하게 되었고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휴전선 및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으며 정치적 통일은 2년 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휴전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면서 역사는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지압 장군은 디엠비엔프 전투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를 산불 전략을 바탕으로 승리했습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말고 적이 유리한 장소에서 싸우지 말고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운다. 역사상 수많은 명장들이 만년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지압 장군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세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2013년 향년 102세의 나이로 그는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되며 눈을 감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의 전쟁 역사와 디엠비엔프 전투에 관심이 있다면 군역사박물관이나 디엠비엔 성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